우리는 지구 먼지 하나님을 그냥 대중 문화에 관심 많은 오타쿠 떠들어 죽고 나면 할 말 못해 떠들어 어차피 다 소멸돼 떠들어 빈혈의 사교클럽 떠들어 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 먼지, 대중, 문화, 노가리, 사교, 클럽. 클럽 장, 광민수. 네, 정도희입니다. 와. 아니, 지난 회차를 듣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저희 이름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이름을 말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들으면은 이름 설명을 하긴 하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해봤는데 합이 안 맞았고요. 네. 점점 더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좀 하고 올걸. 네. 도희 씨 잘 지내셨어요? 이거는 뭐 프롬프트 안 보고 저랑 눈을 다시 마주치시고. 네네네네.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 한 주 만인가요? 2주 만이죠? 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일단 오늘 점심에 그 소방서에 좀 다녀왔고요. 네. 왜요? 제가 서울시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서울 1등을 했지 않겠어요? 와, 정말 이게 도대체 팟캐스트랑 무슨 관련이 있는 이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니 뭐 그런 사소한 것들, 사소하지 않지 사실. 너무 축하하고 너무 대단한 일이지. 서울 1등이라니. 그러게 말입니다. 서울에서 참가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 건 아니죠? 다행히도 15팀인가? 그중에 감사하게도 또 가장 좋은 성적을 주셔서 격려차 서울 중부소방서의 소방서장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상패를 받아왔습니다. 오, 멋있어요, 멋있어. 예. 왜 이렇게 또 오늘 기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저 의욕 없지 않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주제는 도희 씨가 선정을 했는데 도희 씨, 네. 무엇입니까? 프랑스 작가죠. 네. 기 드 모파상의 단편들이 모여있는 단편선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맞아요. 오늘 하게 되는 책은 열린 책의 모파상 단편선이고요. 정확히는 출판사 열린 책들의 책 모파상 단편선입니다. 이전부터 도희님께서 체육과 더불어서 모파상이 엄청난 오타쿠로 알고 있는데 도희 씨가 느끼는 모파상만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 뭡니까? 도대체 왜 이 책을 이번 주에 선정을 하셨죠? 우선 제가 오타쿠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고요. 제가 모파상의 특히 단편들을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좀 하고 끝나게 되거든요. 뭐야, 엔진 줄 알았어. 아닙니다. 단편이 되게 짧으니까 호흡이 한 편 읽는데 뭐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10분을 되게 밀도 있게 채워주는 작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까 이제 언급했던 체홉도 단편이 굉장히 또 재밌죠? 네, 재밌는 사람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단편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끝날 때 약간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 같은 단편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모파상이라는 게 거의 셰익스피어처럼 유명한 작가이다 보니 존재하는구나라고만 알고 뭐 본격적으로 읽을 기회도 없었고요. 그럴 마음도 크게 들지 않았고 근데 이번 기회로 제가 이 단편선을 책을 제대로 처음 읽어봤는데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본격적인 책의 과몰입에 앞서서 모파상이란 작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모파상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작가라고 네이버에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매독과 신경질환으로 자살 시도를 했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후 정신병원에 수용이 되었다가 그때 또다시 정신발작을 일으켜서 42세의 나이에 단명한 비운의 천재 작가라고. 천재 작가죠.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도희님께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주셨는데 오늘의 작가 모파상은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대표적 작가라고 일컬어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해서 혹시 짧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주의 이후의 자연주의는 연극으로 비교해서 설명해드리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체홉 공연을 사실주의 작품으로 합니다. 우리가 소파도 가져다 놓고 탁자도 가져다 놓고 러시아식 차 끓이는 기계 그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사모바르? 네, 뭐 그런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막 가져와서 해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극적 허용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해요. 사실주의 연극에서는 분명히 어떤 벽 경계가 없이 소파 있는 데서
테이블 있는 대로 넘어갔더니 뭐야? 갑자기 거실이 주방이 되거나 암전이 됐다가 불이 켜지면 뭔가 조금 위치가 바뀌어 있고 다른 장면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주의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만 완벽히 사실적이진 않은 것들인데요. 이제 연극사조에서 야 너네 그런 가소품 쓰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여줘야 돼라고 하고 나온 사조가 이제 자연주의 연극이에요. 슬라이드 오브 라이프라는 표현을 쓰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단면을 보여주겠다는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같이 한남에서 봤던 그 여신동 연출가의 알죠. 일상에 대한 기억들이었나? 그 제목이 뭐죠? PAN123M 하여튼 그때 김신록 배우님 나오시고 네. 성수연 배우님 나오시고 1인극으로 했던 거. 네. 일상에서의 무슨 실험은 부제고 제가 알기로 본 제목은 PAN123M21 이게 맞습니다. 그 무슨 인스타 계정명처럼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무대 위에서 혼자 배우님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냥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긴 대상한테 저 사람의 일상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투명인간이 돼서 몰래 따라다니면서 보고 싶다라는 변태적인 욕구가 들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 욕구를 채워주는 연극이라고 해야 되나? 집안에서 그 사람이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을 무대 위에 연출을 리얼하게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슬라이드 오브 라이프잖아요. 이 사람의 집 한 칸을 이렇게 치즈처럼 잘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무대 위로. 저는 이것을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바로 이해를 못 하셔서 그 이케아 쇼룸 같은 데서 연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아마 이케아 쇼룸도 슬라이드 오브 하우스잖아요. 이 딱 단면들을 잘라서 갖고 온 거니까. 아무튼 그 공연이 진짜 냉장고 안에 음식이 들어있고 음식을 실제로 먹고 막 물 마시고 전화 받고 거기 무대 위에 있는 스위치 누르면 전등이 꺼지고 이런 진짜들을 가지고 와서 연출을 한 것이 이제 연극에서의 자연주의 개념이거든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주의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혼동을 하면 안 되는 단어긴 한데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기로 사실주의가 리얼리즘이라면 자연주의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다라고 저는 그냥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학술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하이퍼 리얼리즘은 전혀 다른 미술 장르니까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감이 오시나요? 하이퍼를 붙였을 때 오는 더 이 정밀하고 더 조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파상이 이 사람이 얼마나 하이퍼 리얼리즘을 소설 속에서 추구했는가 얼마나 이 관찰한 대상들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노력했는가를 생각하면 조금 더 판단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명이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박히네요.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연극에서의 사조이고 사실 연극은 쇼잉이니까 보여지는 것에 대한 특징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오늘 다룰 것은 어쨌든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희 씨가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 저도 잠깐 찾아봤거든요. 문학에서의 사실주의 그리고 자연주의 더불어 두 사조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 문학 진짜 모르거든요. 우선 자연주의가 왜 자연주의로 불리게 된 건지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연주의는 결국엔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자연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법칙과 본능에 지배받는 존재다. 라는 세계관을 따르기 때문인 건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문학에서의 자연주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도 유전, 환경,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기보다 이 과학적 법칙 안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존재. 결국 어떤 결정론에 기반한다는 건데요. 네네. 즉 주인공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던 간에 결국 본인이 타고난 환경, 조건으로 삶의 궤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치면 작가가 왠지 인물들을 비판적으로만 묘사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자연주의 문학들은 또 그렇지도 않대요.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문학에 있어서 꽤나 이성적이고 실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억압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주의는 그 주인공이 고생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작가만의 시선으로 어떤 공감과 비판을 담아서 묘사하고 서술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래도 되나? 하는 주제의식까지 던지면서. 근데 자연주의는 그 노동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그의 가난한 유년기, 질 낮은 교육, 유전적 성향 등을 근거로 보다 냉정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보여줘 버리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결국에 그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면서 끝.
완전 근데 비교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네. 사실주의는 아까 도희 씨가 설명해 주신 대로 있는 그대로, 네. 자연주의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를 보여주는 네, 사조인 건데요. 결국에는 둘 다 현실을 다루지만 자연주의는 좀 더 냉정하고 운명론적이다. 네. 네, 그래서 또 여기서 재밌는 발견이 사실주의 속 문학의 인물들은 대부분 중산층이고요. 네. 자연주의 문학 속 인물들은 대부분 하층민이래요. 빈민층인 경우가 네, 많죠. 왜냐하면 사실주의에서의 인간은 그 인간 자체가 도덕적 주체로서 그들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고요. 자연주의 문학에서의 인간은 대부분 환경과 유전에 지배받는 네. 아주 무력한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이래요. 오. 재밌죠? 근데 완전 재밌고 내가 왜 체홉을 좋아하는지 알았어. 왜냐면 나랑 비슷한 계층 사람 얘기를 해서 그런 거야. 근데 갑자기 확 중산층을 다뤘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고민들 뭐 이바노프나 바냐나 다 내가 함직한 고민을 하니까 재밌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주의가 그렇구나. 이거 바로 머릿속에서 탁. 네. 참 말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아직까지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웃긴데 위키백과에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문장들이 있는데 진짜 반몰입에 앞서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긁어왔어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한 문단씩 읽으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니 무슨 돌림노래냐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잘 읽어볼게요. 모파상의 작품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무감동적인 문체의 사용, 이상 성격자나 염세주의적 인물의 등장 등이다. 이러한 특징은 모파상 자신의 생애와 아주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는 환상 단편들처럼 복잡하고 기이한 인생을 살았는데 27세에 이미 신경질환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신경질환 증세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10년간 약 300편의 단편 소설을 남겼고 그 밖에 기행문, 여러 장편 소설 등을 쓰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상한 고독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환상 단편 오렐라의 등장인물이 겪는 고독과 불안, 그리고 그런 심리 상태를 형상화한 문체가 비단 등장인물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 인물 백과에 쓰인 설명만 읽으면 사실 그 인생도 그렇잖아요. 27살부터 정신착란이 일어났다고 하니 되게 정서적으로 결핍된 인간의 어떤 어두운 내면에 대해서 파고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마냥 어둡지가 않아요. 책을 읽으면. 그리고 진짜 웃겨요. 웃기죠. 고전 읽으면서 이렇게 입꼬리 실룩된 적이 처음일 정도로 이 사람 유머 코드가 저희랑 좀 잘 맞죠. 재밌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앞서 설명에 단편소설 오를라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 이 단편도 오늘 다룰 책에 실려있는 단편이거든요. 이 단편 에피소드를 책으로 처음 읽었지만 사실 저희는 2020년도 연극 모파상에 대한 고백이라는 2인극으로 미리 봤었잖아요. 그쵸. 그때 봤었죠. 네. 그게 제가 처음 접한 모파상의 작품인데 당시 연극 속 내용을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연극은 정신질환과 매독을 앓고 있는 말년의 작가 모파상과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온 정신과 의사 앙리의 만남을 2인극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 연극 극중 모파상은 일종의 투명인간 같은 당장 눈앞에 실제하지 않지만 분명히 곁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어떤 환영, 거기에 직접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게 바로 오를라. 그래서 그 오를라에 사로잡힌 그야말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조금 미쳐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감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앙리는 당연히 그 대척점에 있는 눈앞에 실제하는 것을 믿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인물 의사로 그려져요. 맞아요. 앙리는 그 오를라를 단순히 그의 자아분열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연극은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충돌과 소통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인간의 고독을 그려내는데 오늘 읽은 책의 원작 책 속의 오를라를 읽었을 때는 일단은 거기서 그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남자가 모파상으로 등장하지 않고 맞죠. 그냥 남자라고 일컬어져요.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치의였던 마랑드 박사와 그 외의 전문의들을 모셔와서 자신의 결백 아닌 결백을 주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연극 속 모파상은 되게 감정적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막 소리 맞아요. 지르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내가 정신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설파를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쯤에는 그 자리에 모인 인사들도 뭔가 그가 미치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수긍하는 분위기로 끝나잖아요. 어쨌든 제가 느낀 바는 그 연극에서 봤던 극중 모파상보다 이 책에서 읽은 그 남자가 훨씬 모파상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능성 있죠. 저는 들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그 이제 거기서 정신과에서 앙리로 나오는 인물이 굉장히 이성적이었잖아요. 연극에서. 네. 그 앙리라는 인물이 오히려 이 책 속의 남자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진짜 신경증으로 자아 분열이 있었다면 앙리의 자아가 나와서 의사들 앞에서 설명한 게 소설의 내용이고 실제로 어떤 그 굉장히 무서운 일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극중의 모파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오렐라라는 소설을 1인극으로 각색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중간에 되게 왔다 갔다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출자 입장으로. 네, 연출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당시에 연출을 하셨던 연출님의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의 말로는 모파상은 오렐라를 집필할 때 매독을 실제로 앓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전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실제로 모파상님이 자연을 사랑을 했고 그래서 에펠탑을 증오했대요. 하지만 에펠탑 내 카페테리아를 자주 가시고 이것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뭔가 실제 캐릭터가 이 소설을 읽을 때도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인간을 싫어하는데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 그렇죠. 실제로 그 에피소드가 그 극 모파상의 대사로 차용이 됐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서요? 아, 그 연극에서? 그 공간에서 했던 그 연극에서 그 모파상 역을 맡은 배우가 거의 초반에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에펠탑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에펠탑에 있는 카페에서 밥을 먹습니다. 거기가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거든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이 책을 읽으면서 모파상에 대해 느낀 저의 감상 그 자체거든요. 네. 저는 동일시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파상이라는 사람의 어떤 태도, 삶의 태도, 아까 말씀해주신 와 저의 삶의 태도를 20대 후반쯤에 저와 굉장히 동일시를 많이 했던 것도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금 지구 먼지 지구먼지 대중문화 노가리 사교 클럽이요. 예. 대중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사교 클럽 인간이 되었지만 저는 되게 대중 혐오자이거든요. 사실. 아,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희님이 제가 모파상 오타쿠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다른 극장에서 하는 모파상 연극을 보고 너무 극찬을 하면서 너 이거 내려가기 맞죠. 전에 꼭 봐라. 너무 재밌고 모파상 작품이 너무 최고다. 그랬었는데 결국에 제가 그때 바빠서 못 봤어요. 여름이라. 그 네. 뒤로도 이제 만나서 종종 얘기를 하면은 그 연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모파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야? 이러고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한 10페이지 읽었나? 참 도희씨가 사랑할 만하다. 또 10페이지 읽었으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작품이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작품이기도 해서 제목이 뭐죠? 시몽의 아빠입니다. 맞아요. 네. 아마 베르트 시몽 정도였겠죠. 그게 뭐야? 불어의 원어 제목이요. 네. 뭐야 여기서 또 직접 허영심 채워야 되니까. 제가 불어를 아주 살짝 할 줄 알거든요. 얼굴 빨개졌죠? 또 창피하네요. 시몽의 아빠는 실제로 그 모파상 님이 아버지가 없이 자라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선 짧게 줄거리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시몽의 아빠가 시몽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아빠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순간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하게 되죠. 너는 아빠가 없잖아. 그렇게 아빠가 없는 시몽이 너무 상심한 거죠. 그래서 강가에 빠져 죽으려고 맞아, 그 자살 시도를 어린애가 하죠. 아니야, 시도도 못하고 강가에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거 문장을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 귀엽고 웃겼거든요. 근데 이게 꽤 길게 묘사돼 있어서 읽기는 좀 힘들어요. 시몽이 자살 기도를 하는 내면 묘사가 굉장히 또 세밀하기 때문에 한 3페이지에 걸쳐서 결국에는 이 포인트는 이거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개구리가 눈에 띄어서 맞아요. 개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웃음이 나오다가 다시 슬퍼져서 울기 시작하고 맞아요. 그 울음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슬퍼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고
네. 그래서 그저 우는 일에 빠져 있다가 그러던 중 묵직한 손 하나가 어깨를 턱 붙잡죠. 네. 우리 꼬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울어? 돌아봤는데 검은 머리카락과 검은 턱수염이 아주 고불고불한 큰 노동자가 다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때렸어요. 내가 아빠가 없다고. 아빠 없다고 저 때렸어요. 저런. 그렇지만 아빠는 누구나 있는 법인데. 난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 얼굴이 진지해지면서 아이를 데리고 엄마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그 엄마가 알고 보니 동네에서 미망인? 미망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 미망인은 이제 남편이 죽은 사람이 미망인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당시의 표현에 따르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혼하기 전에 몸을 허락하는 바람에 아빠 없는 자식을 낳은 여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되게 아름답죠.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저 여자였어? 하면서 흑심을 품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아들이랑도 친해져요. 시몬과. 아저씨가 내 아빠가 되어줄래요? 좋아, 아빠가 되어줄게.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애들이 물어보면 대답해줘야죠. 내 이름은 필리프야.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필리프가 우리 아빠야 하는데 애들이 안 믿죠. 넌 거짓말을 했어. 너는 아빠가 없어. 필리프란 사람은 네 아빠가 아니야. 어째서? 너한테 아빠가 있다면 네 엄마의 남편일 텐데 아니잖아. 와, 근데 진짜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애기가 막 울면서 다시 대장간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내 아빠가 아니래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결심을 한 듯이 찾아가서 여자에게 구애를 하죠. 네, 구애를 하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웃겼어. 그건 제 아내가 되어주신다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하고 그 남자가 말하고 대답이 들리지 않고 어둑한 집안에서 몸이 풀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네. 그 다급히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입맞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어떤 거사를 치렀나 거기서 갑자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너무 웃긴데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정확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이 이야기에 너무 놀라서 여성이 쓰러진 거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장장이 필리프가 방에 들어가서 부축을 해준 거고 입맞춤 소리가 들렸다는 건 이제 깨고 나서 어떤 표현이 있었던 거고 거사까지 가지 않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필리프가 들어와서 시몽을 안아준 거죠. 방으로 들어와서. 뭐야 또 나만 되게 음란마귀처럼. 근데 억울해. 이거 설명이 너무 불친절해. 여기 이 문장만 읽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작품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꼽은 이유가 있나요? 예, 저는 사실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이 소설을 공연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또 좀 하고 싶었어요. 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이제 2020년에 봤던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좋았던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이 이 책을 보고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책에 있는 단편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정확히 좀 설명을 드리면 마포구에 있는 산울림 소극장이라는 소극장에서 매해마다 고전극장이라는 축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고전극장은 주로 국가를 지정을 해줍니다. 뭐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이런 식으로. 2020년에 주제는 프랑스였고요. 참가했던 한 극단이 모파상이라는 작가를 주제로 공연을 만든 거예요. 같은 축제에 뭐 에드몽 로스탕의 시라노 베르주락을 했던 팀도 있고 프랑스 작가들의 고전을 가지고 이제 연극을 만드는 시도를 하는 축제인데 그 중에 시작 작품이 시몽의 아빠였어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공연을 보고 굉장히 흥분해서 그때 그 설명해 주시기론 저는 그 연극을 안 봐서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언급했지만 도희님께서는 굉장히 동화적으로 연출되는 작품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반대로 애플 시어터의 체업 작품처럼 그냥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작품들을 좋아하거든요. 오늘 우리 얘기했던 사실주의와 그쵸. 이제 자연주의를 좋아하시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도희님은 좀 동화적인 연출을 좋아하시는데 네. 그 작품이 그렇다고 했었어요, 저한테. 맞아요. 실제로 그때 연출했던 기법 중에 시몽이 그냥 나와요. 멜빵 바지를 입고. 그리고 막 놀림을 받아요. 그러다가 강가에 가서 죽으려고 하고 개구리 발견해서 막 아까 웃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시몽을 때리고 괴롭히던 애들이 개구리처럼 막 뛰어다녀요.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막 개굴 막 이런 진짜 누가 봐도 개구리 아닌데 개구리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품에서는 묘사되지 않은 게 연극적으로 좀 각색이 추가가 됩니다. 개구리끼리 아빠도 있고 그럼 시몽은 이제 또
개구리도 아빠가 했는데 난 없어 이러면서 또 막 울다가 모든 연출이 그런 식이에요. 대장간에 찾아갔을 때도 대장장이들이 망치질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망치가 그냥 다 A4 용지로 만든 망치인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종이야. 종이의 그림인데 그걸 들고 막 열심히 망치질을 해요. 그런 사실적이지 않지만 봤을 때 믿게 만들어버리는 연출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단순히 그 공연의 연출이 좋아서 시몽이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됐던 거죠. 그게 저는 소설을 공연으로 만드는 것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시몽의 아빠를 그냥 열린 책들에서 나온 번역 문학으로 봤다면 그렇게까지 좋아하면서 봤을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재미와 흥미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네. 땅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동화적인 환상적인 연출을 봤을 때 몰입이 확 깨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도희님은 유독 제가 근데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표현주의를 좋아하는 이런 걸 이제 표현주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주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아무리 리얼하게 연출을 해도 몰입은 할 수 없어요. 저는. 가짜인 게 너무 보이거든요. 시비를 걸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네, 속으로 시비를 걸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퍼리얼리즘 막 자연주의 연극을 보러 가서 이케아 쇼룸에서 공연을 해도 쇼룸에 전등이 따로 있고 극장 천장에 조명이 따로 있어요. 이게 현실이 아니고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게 좀 기반이 됐을 때 더 몰입되는 게 있지 않아? 아니요, 저는 그게 없어서 오히려 이렇게 아예 열어두고 당신이 상상하세요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몰입이 잘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 시몽의 아빠를 봤을 때 이 모파상의 어떤 이 촘촘한 묘사들 있죠. 그걸 이제 나레이션 형식으로 조금씩 읽어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연출이 있었는데 별이 떠 있다라는 한마디의 말로 정말 아무런 특별한 조명도 없고 아무런 특별한 극적 장치도 없이 그냥 제 눈앞에 그 별빛하고 그 들판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제 덧붙여서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공연에서 암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잖아요. 암전은 이제 불을 다 끄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전도 어떤 극장에서도 완벽한 암전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적응시라는 게 있고 결국 보여요. 근데 제가 봤던 가장 완벽한 암전은 암전을 하지 않는 암전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작품에서 봤던 거냐면 시각장애인 연출이 연출했던 공연이에요. 연출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퇴장하는 배우는 아무도 없고요. 무대에서 반원을 그리고 앉아있는 배우들이 그 반원 가운데 있는 무대, 속 무대, 작은 무대로 나와서 연기를 해요. 연기가 끝나면 다시 들어가서 밖으로? 앉아요. 원 가장자리로 가서 앉아요. 그리고 그 원 가장자리의 가장 끝에는 음성 해설자라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음성 해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음성으로 해설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성으로 장면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는 테이블에 4개의 의자가 있고 마이크 4개가 놓여져 있고 검은 비닐봉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네, 아무래도 당사자가 연출을 했던 공연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베리어 컨셔스라는 형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그 공연은 한 번도 암전을 사용하지 않다가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음성 해설자가 지금 이제 누가 다시 들어갔고 무슨 배우는 몇 시 방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암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불을 끄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배우들이나 당사자인 연출가는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가장 완벽한 암전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관객이 그 연극을 봤다면 그 암전이라는 단어에서 암전을 상상해냈겠죠. 그 상상 속에 있는 개념적 암전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암전인 겁니다. 실제로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빛이 있었거든요. 비시각 장애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암전이라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빛을 다 통제하고 암전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공간을 장악한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말한 시몽의 아빠 같은 연출이 그런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몽의 아빠를 연극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연출들이 텍스트를 직접 읽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줬고 보통은 텍스트한테 져요. 무대 위에 갖고 오면.
왜냐하면 자꾸 사실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니까. 그럼 나는 자꾸 시비만 걸게 돼. 저기 무슨 달빛이야. 그냥 파란색 셀로판지 씌운 조명이지. 엥 뭐야 저 테이블 18세기 양식이 아닌데? 저거 뭐 20세기에 만든 거 갖고 와갖고 18세기인 척해. 이런 시비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완벽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준 것에 대해서 그 연출가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내가 책을 읽으면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상상이 됐다는 게 그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소설을 보면서 그 연극을 떠올렸겠네? 완전. 못 본 거 너무 아쉽다. 그 장면이 눈앞에서 계속 지나가죠. 원래 사실은 기드 모파상을 하자, 단편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희님이 저한테 내가 갖고 있는 책이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너도 읽어라고 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꽤 오래전에 나와서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샀으니 네가 읽어. 새로운 에피소드들을 해서 이제 열린 책들의 모파상 단편선을 가져오게 된 것인데 그럼 도희님도 이 오늘의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읽으신 에피소드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극에서 나왔던 에피를 제외하고 네. 좋았던 작품이 있어요. 그 텍스트로만 읽었을 때 가장 좀 공감이 된다거나 아니면 몰입이 됐다, 재미를 느꼈다. 저는 이 파리라는 작품이 진짜 재밌다고 생각해서 포스트잇을 붙여놨거든요. 참고로 이 파리는 그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벌레 파리예요. 저는 당연히 프랑스 파리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읽기 시작했어요. 네, 프랑스 사람이니까. 근데 날아다니는 파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그 원제가 날아다니는 파리야? 파리입니다. 그래.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파리는 지금 중년쯤으로 추측되는 어떤 남성이 자신이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소설이 시작돼요. 친구 5명이 함께 주로 뱃놀이를 했는데 모파상이 굉장히 아까 그 말씀하신 공연 연출가 선생님 인터뷰에서 봤던 말인데 굉장히 여성 혐오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깊은 작가이거든요. 근데 당연하게도 시대상 있는 그 어떤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이 많아요. 하여튼 남자 5이 모여서 뱃놀이를 하는데 꼭 여성 키잡이가 필요했던 거죠. 그쵸.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맞아요. 남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성 키잡이를 구합니다. 근데 뱃놀이라고 하면 그저 그냥 싸구려 술 먹고 떠드는 거밖에 모르는 여자들 뭐 이런 하여튼간 이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재미없는 여성들만 오다가 참고로 이것은 도희 개인의 의견이 아닌 실제로 책 속에 묘사된 문장입니다. 어느 날 어떤 여성을 발견했는데 그 여성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맞아.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화가가 카페에서 밥을 다 먹고 접시는 다 치운 채로 자기 테이블 위에 브랜디 한 잔과 담배 한 개피만 올려놓고 냅킨 위에 연필로 대충 슥슥 그린 소묘 같은 인상을 가진 여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잠깐만 진짜 괴짜다. 그거 지금 아무것도 안 읽고 외워서 하는 말이야? 네. 외워지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아무튼. 네. 책에 그렇게 묘사가 직접 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 아주 절색도 아니고 그냥 말재주가 굉장히 좋은 여성으로 또 묘사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남성들의 이 짓궂은 농담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받아치고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신여성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저도 굉장히 편견인데 그 연희동에 있을 것 같은 20대 여성분들의 인상이 좀 그려지기도 해요. 이게 어떤 인상이죠? 약간 그 시티팝 좋아하시고 통넓은 바지 입고 메이크업은 본인의 스타일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약간 비니 같은 걸 쓰실 것 같고 항상 헤드폰 끼실 것 같고 약간 좀 힙한 MG스러운 요즘으로 치면 이제 힙 MG 여성이고 나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파리는 오히려 그렇게 힙하고 나의 개성에 취해서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괄괄하고 말괄량이 같은 그래서 오히려 편견 없고 무슨 말을 해도 수용적으로 받아칠 줄 아는 유연한 태도를 갖춘 웃긴 여자.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외형과 반대로 굉장히 웃긴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제 편견인데. 저의 편견에는 사실 그러지 않아서 그렇구나. 제 스테레오타입은 그런 제가 표현한 연희동 걸들은 그런 외면 안에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내면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그냥 편견 덩어리시네요. 네, 저 편견 덩어리죠. 아무래도. 여기서 근데 5 남성과 파리라고 일컬어지는 여성이 같이 어울리면서
간간히 약간 공식 질문처럼 매일 하는 질문이 너를 왜 파리라고 부르는 줄 알아? 맞아요. 근데 거기서 대답이 매번 달라지는데 스페인 파리라서 라는 대답도 하거든요. 네. 윙윙거리는 스페인 파리, 이게 벌레 이름이래요. 여기에 쓰인 말로는 등껍질이 반짝거리고 색깔도 다른 일반적인 가래인 그 해충 말고 젓갈색 날개를 가진 작은 가래 말이야. 그러면서 뭔가 좀 특별한? 자, 근데 저 사실 여성 주인공인 파리에 대해서 사실 또 할 말이 있는데 제 애인이 팟캐스트를 듣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해서 오, 들려드렸어요? 아직 안 들려줬죠. 이제 올라오면 듣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말하기가 또 조심스러워지지만 뭐 하여튼 그는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이 파리를 보면서 되게 떠오르는 전 애인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감당 가능하세요? 감당 가능하죠. 못할 아닌가 모르겠다. 그 작가님 하셨던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이런 인상이 아니시죠. 키 작은 맞아요. 여성분? 맞아요. 실제로 여기 작중 파리도 굉장히 작은 체구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 여성분을 만날 때 그 했던 대화들이나 그분의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격들 같은 것이 이 파리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약간 소위 말해 연희동 스타일이었구나. 제가 생각하는 연희동 스타일의 스테레오타입이죠. 그래서 각인이 됐구만. 근데 그 외형은 연희동 스타일 아닙니다. 뭐 아무튼. 네, 그 제가 생각하는 또 연희동 스타일의 외형은 키 크고. 그러면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이야기 아직 줄거리에 중반도 오지 못했죠. 네, 그 파리를 만나서 네. 그 5 남자 중에 한 명의 약간 공식 애인 같은 게 되죠, 파리가. 처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온 남자죠. 네, 그 남자의 별명은 외눈박이입니다. 맞아. 외알 안경을 끼고 다녀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말재주가 좋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힙한 남성인 거죠. 아무튼 그 남성의 공식 애인처럼 됐는데 나머지 4명의 남성이 질투를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면 파리를 냈다 사랑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5명 다죠. 네, 그쵸.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임신을 하게 되죠, 파리가.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쯤이 됐을 때 이들이 파리는 이미 한 사람당 한 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아닌 폴리아모리 여성입니다. 굉장히 신여성인데 네. 그녀가 우리와 사랑을 나누지 못할 이유는 뭐야? 라고 해서 원래 애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외눈박이님이 주말에만 그녀와 만나게끔 시간을 할애를 해주고 평일날 그가 일하러 이제 떠나면은 한 명씩 찝적대는 거죠, 파리한테. 정말 웃긴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이게 만족스러워하나 외눈박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묘사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 이 파리가 임신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쯤에 또 누군가가 우리가 널 왜 파리라고 부르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외눈박이가 대답합니다. 이 시체 저 시체에 윙윙거리면서 꼬여 다니기 때문이지. 대답과 함께 더 이상 왜 파리라고 부르는지 알아? 라는 질문을 하는 놀이를 하지 않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녀의 어떤 불륜 아닌 불륜? 외도를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게 암시가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결국에는 이 중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모두 이게 너무 만화 같아. 5명의 아빠가 돼서 같이 키우자. 우리가 이 아이의 좋은 아빠 5명의 아빠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또 뱃놀이를 익숙하게 하는데 파리가 좀 원체 말갈량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방식으로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있는데 맞아요. 임신을 이미 만삭을 한 상황에서 약간 망각을 하고 또 뛰어내리다가 물속에 빠지죠. 아니죠. 그 돌멩이에 배를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물에 빠진 것이고 그걸 건져내서 이제 그 사산하게 되는 과정을 겪죠. 맞아요. 그렇게 아이를 잃고 너무 슬퍼해요. 그러면서 왜 웃어? 결말 생각하니까 너무 어이없이 웃겨가지고. 결말 말씀해주세요. 그 사산을 하게 됐고 그 사산이 사실 그 여성의 몸에도 굉장히 무리가 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죽다 살아났어요, 파리가. 근데 그 5명의 남성이 파리를 보면서 야 살아나서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파리가 내가 아이를 죽였어라고 되게 슬퍼하거든요. 근데 그 5명의 남성이 여기서 이렇게 말해. 파리를 가장 사랑했을 외눈박이가 그의 울음을 진정시키려고 눈물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다행이지, 파리. 살아서 다행이야. 그래야 우리가 당신에게 아이를 또 하나 만들어줄 수 있잖아? 미친놈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나, 우리? 해도 돼. 더 해.
아무튼 그래서 근데 또 가관인 거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면서 파리가 그렁그렁한 눈물을 올려다보면서 정말? 그리고 이제 그 5명이 입을 모아 대답을 합니다. 정말이고 말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 유일하게 불편했던 에피소드였거든. 아니 뭐야? 모파상 도대체 여성을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보고 뭐야 도대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읽기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냥 이거는 고도의 블랙 코미디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뒤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쓸모없는 아름다움인가요? 네, 쓸모없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작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과 주인공을 바라보는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작가 페미니스트인가? 완벽한 이 단편을 모르실 노인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한 여성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출산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여성 소비와 억압, 출산을 통한 여성의 통제, 그 네. 시대 속의 남성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편에서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말 놀라울 만큼 노골적이고 선명하게 해요. 그래서 작중 여자 주인공이 실제로 그런 대사도 해. 나는 단지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다. 근데 그런 말과 사고를 어떻게 저 시대에 했지 싶은 나는 고전 보면서 여자가 이런 대사를 내뱉는 거 처음 보거든? 그래도 꽤 그 시대면 최근이니까 할 수 있죠. 나는 처음 봐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처음에 이 파리 에피소드를 읽었을 때는 되게 찝찝해서 책을 잠깐 덮었었는데 그 정도로? 근데 전체 에피소드를 다 읽고 나서는 좀 마음이 편해지는. 아무튼 다시 네. 파리 에피로 돌아와서 이 작품이 어떤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 어이없는 결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웃긴 것들이 많아. 맞아. 사실 목걸이도 이제 우리 노인 분들도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유명한 작품이니까. 네, 연배가 우리랑 비슷하다면 이제 뭐 친구한테 빌린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새로 사주는 바람에 아주 고생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만 하면서 살았죠, 여자 주인공이. 아무튼. 네, 집안을 말아먹어 가면서까지 일만 해서 겨우 빚을 다 갚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목걸이 가짜였다고 맞아. 하는 그런 내용의 가장 유명한 단편 소설인데요. 아무튼 그 소설도 이렇게 어이없이 끝나는 거죠, 사실. 세상에 그 목걸이 모조품이었어. 이러고 그러니까 끝나는. 이게 재밌는 게 일단은 사건을 휘몰아치고요. 여기서 또 드라마 제가 교육원에서 배웠던 그 1화에 발단부에서 드러나는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개에 뭐가 있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맞춰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드라마 작법에 부합하는 작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프랑스 사람이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법은 고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사람들은 고전주의적 작법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드라마 처음에 시작할 때 드라마는 뭐다라고 정의를 하신 것이 있는데 드라마는 서스펜스와 아이러니 그것의 무한 반복이다. 멋진 말이네요. 근데 너무나 이 기드 모파상 단편선의 모든 에피소드가 서스펜스와 아이러니예요. 그러네요. 모든 예상을 빗나가고요. 맞죠. 그리고 굉장히 서스펜스가 느껴지게끔 소위 말해 어그로를 잘 끌고 되게 흡입력이 있고 뭔가가 맞아요. 있을 것 같은 긴장감을 주는데 실제로 뭐가 벌어지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쉽게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결말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전개부는 되게 현미경으로 무슨 딸기를 들여다보듯이 그 씨앗 하나하나를 엄청 몰입해서 묘사를 해서 거기에 내가 푹 빠지게 만들거든? 근데 다 보고 나면 그랬다 뭐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기억나는 건 딸기밖에 없죠. 우리는 씨앗의 솜털 하나하나 다 관찰했는데.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고 좋게 해석하면은 해석 여지를 이제 관객이나 독자들한테 던져주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익살스러운 작가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마무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몰입한 입장에서. 그러면 민수님은 네. 이 단편선의 많은 작품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것이었어요? 사실 대체로 다 재미있었고 엄청 몰입해서 봤었는데 여로에서 재밌게 보셨죠? 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여로에서 줄거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러시아 여성 백작 부인이 주인공이에요. 성함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백작 부인의 아름다움도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백작 부인이 폐병에 걸려요. 우리 또 안톤 체홉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죠. 러시아 폐병 걸린 여성. 아무튼 이 여성이 요양차 프랑스 남부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프랑스 남부로 떠나는 기차에서 어떤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화를 세고 있던 도중 갑자기 그 백작 부인이 있는 기차 칸으로 들어온 남성은 굉장히 불길한 사람으로 또 묘사가 돼요. 한쪽 손이 닫혀 있고 그리고 내 금은보화를 뺏을 것 같은 인상. 굉장히 다친 손에 손수건을 막 감으면서 들어오는데 놀라서 떨어뜨린 금화를 되게 친절하게 또 주워주면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내가 맹세코 내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한 적이 없다. 내가 살인이나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러시아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 백작 부인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자신을 따르던 충직한 하인을 러시아 국경의 거의 마지막 역에서 기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모자랑 외투를 뺏어서 이 남자한테 입혀주고 이제 자기의 하인이라고 속여서 국경을 넘게 도와주죠. 그 이후로는 이제 볼 수 없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훌쩍 흘러서 여인이 폐병이 악화돼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의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남자는 그 이후로도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궁금하면 지금 창문을 열고 봐라. 근데 그 창문 밖에 진짜 그 남자가 되게 슬픈 얼굴로 창문을 지켜보다가 떠나는 거죠.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여자는 떠나고 여자가 죽고 나서 그 남자가 찾아와서 아이처럼 되게 서럽게 울면서 여자의 손등에 긴 입맞춤을 하고 끝이 나죠. 네. 그래서 나도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걸 읽으면서 뭔가 어떤 감각이 생각이 났는데 왜 인생에 그런 사람 한 번쯤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완전한 타인과 내가 있어.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는 없어. 근데 느닷없이 어떤 상황과 공간에 같이 놓여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 되게 사소한 계기로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정서에 있어서 되게 깊게 연결돼 있다는 감각. 이상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가 아는 어느 친구보다도 굉장히 이 시간이 편안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이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남녀 관계를 떠나서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폐병이 걸렸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남편한테 버림받은 듯한 어떤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내 인생은 거의 끝나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쓸쓸한 여성인데 그 남자한테 어떤 동질감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서로를 알아봤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추방되는 인간으로서. 네. 그래서 평생 이걸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맥락입니다. 아, 진짜로. 나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얘기해주세요. 저도 있어서 사실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요? 언젠가 한번 내가 인간관계에 현타를 느낀 적이 있었다? 특별한 계기도 없어. 그냥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무리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동의를 해. 맞아, 그땐 그렇지. 근데 나는 그게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동의를 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외롭다. 내가 아무리 이들과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도 영원히 뭔가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이 나한테 있구나. 우리 또 첫 번째 때 얘기했던 말랑말랑한 벽이 또. 말랑말랑한 벽.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른 결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혼자 느끼는 어떤 은연중에 외로움과 슬픔이 있었어요. 누구와도 영원히 나는 정확하게 소통할 수 없다는 어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게 대중적인 작품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거기서의 그 캐릭터가 저는 너무 골 때리고 웃기고 슬프고 막 하는 거예요. 네. 거의 밤이었고 사람도 별로 없고 제 친구가 옆에 앉아있고 제가 앉아있고 그 옆에 어떤 모르는 분이 앉아있었는데 친구는 되게 지루해 보였어요. 영화가. 그래서 역시나 마이너한 취향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영화에 저는 빠져들었죠. 네. 근데 영화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웃음을 참지 못하고 파하하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같이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다가 일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나는 너무 슬퍼. 그 눈물을 막 터뜨렸는데 근데 슬쩍 봤는데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거야. 이럴 수가. 운명적이야. 그리고 뭐 되게 그런 모든 포인트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겹치는 거지. 그런 코드가.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그 시기 동안 한동안 좀 우울감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내가 직접적인 대화를 해서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이 지구상에 나와 같은 어떤 정서와 어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슬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도 어디선가 이방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 너무 안정감을 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울감 아닌 우울감이 회복이 됐어요. 단숨에. 좋은 경험이었네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그냥 아름다운 말 한번 해보지 못한 스친 인연에 대한 절절한 이성의 사랑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나와 비슷한 인간을 찾은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둘은 다른 상황에서 만났어도 서로를 알아봤을 것이다. 오, 멋진 결론. 도희 씨는요? 저는 사실 이만큼 구체적이진 않고요. 조금 제가 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는데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생각났던 어떤 경험이 있거든요. 나의 에피소드를 듣고? 여로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민수 씨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저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 경험을 즉석에서 모파상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세요. 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네. 서울의 여름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죠. 그리고 항상 늘상 좀 습하고 활기차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툭툭한. 더군다나 그 당시에 상암동이라는 동네는요. 지금 남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발전된 어떤 초고층 빌딩 단지가 아니라 막 재개발이 끝나서 아파트 단지만 을씨년하게 서 있고 많은 곳들이 공사 중인 그런 동네였어요. 이제 그 동네까지 들어오는 버스도 많지 않았어요. 노선이 꺾여지는 버스들은 승객을 태우지 않고 이 버스는 상암동으로 들어가니 연신내에 가실 거면 뒤에 차를 타라는 수신호만 남긴 채 떠나는 게 일수인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암동에 있는 집을 가야 하지만 버스를 눈앞에서 한 3대 정도 놓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어떤 비슷한 어떤 여름날이에요. 또 서울의 날씨는 굉장히 변덕스럽기도 해서 아침에는 해가 쨍쨍한데 갑자기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우산이 없는 날이었고 역시나 그날도 한 2대 정도의 버스를 눈앞에서 보낸 다음에 저희 집 앞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버스를 내릴 때쯤에 돼서 우산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다. 집까지 한 15분 정도를 걸어가야지. 왜냐하면 또 발전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집 바로 앞에 버스를 내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비를 맞으면서 터덜터덜 걷습니다. 근데 뒤에서 우산 하나가 쓱 와요.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우산을 씌워주신 거예요. 여성? 어떤 여성분이 이런 경험이 흔치 않는데 뭘까? 어디까지 가세요? 이러길래 저 저기 6단지 사는데요. 이럴 때 저도 거기 살아요. 방향 맞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라고 하면서 우산을 쓰고 한 10분 정도를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는 설렜기 때문에. 막 엄청 설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사실.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얼마 안 지나서 또 똑같이 비가 오는데 또 똑같이 우산이 없는데 또 똑같은 버스에서 내렸을 때 또 그분을 만나서 또 우산을 쓰고 또 같이 걸어가서 또 같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히 봤어요. 저는 603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 602동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명확한 기억을 남기고 와, 3번째 보면 뭔가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되게 희한한 만남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웃기게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집에 살면서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누군가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는 일 따위는 더더욱 없었어요. 하고 끝! 나야 모파상스럽죠. 진짜 이거 모파상스럽다. 이거 진짜 모파상이죠. 여러분 단편 읽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앞에 엄청 어그로 끌어놓고 뒤에 갑자기 짜잔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진짜 끝. 아 웃기네요. 이거 완전 모파상입니다. 아쉬웠어요? 그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보지 못한 것이? 아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쉽지도 않고 아쉽지 않지도 않은 게 진짜 뭐 기억도 안 나고 만약에 그분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노인이셔서 저한테 어떤 수단으로 연락을 해오신다 그래도 그냥 진짜 이 여로에서에 나오는 백작 부인처럼 그렇구나 반가워요 하면 끝일 것 같아요. 네, 애인 있으신 분의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성 간의 어떤 섹슈얼한 사랑 같은 느낌으로 포장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이 경험이 진짜 이상해 하고 끝나는 느낌? 이어서 있잖아요. 저기요. 나는 이 작품에서 네. 그들의 어떤 이방인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를 알아봤고 네. 나도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 얘기를 듣더니 나한테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썰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모파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모파상스럽긴 했어요. 웃겨요. 네, 도희 씨는 읽으면서 어떤 작품이 또 재밌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럼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또 좋았던 작품을 하나 꼽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저는 수록된 작품 중에 또 좋았던 것이 달빛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달빛 좋죠. 네, 이게 되게 짧은 단편인데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줄리 루베르 부인이라는 여성이 혼자 살고 있어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앙리에트 레톨의 부인이에요. 기혼자죠.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과 같이 스위스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들의 소유지에 있는 어떤 부동산 수익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언니인 앙리에트가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이 동생 집에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둘은 정말 오랜만에 상봉을 하게 됩니다. 막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고 포옹도 하고 이렇게 해요. 서로 궁금했던 근황들에 대해서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건강과 뭐 요즘에 안부 뭐 수천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언니가 모자를 벗는데 양쪽 이 머리에 하얗게 샌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예요. 흰머리가.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이 본능적으로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되게 걱정스럽게 캐물어요. 언니 무슨 일 있지? 언니 무슨 일이야?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놔. 언니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털어놓게 되는데 그 슬픈 미소를 지으면서 나 애인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사랑하게 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젊은 변호사. 젊은 변호사인데 그 사랑하게 된 남자가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됐냐. 언니가 기혼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여기서 갑자기 MBTI 얘기하면 짜치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언니는 완전 F, 감성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이고 남편은 완전 T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둘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풍경에 당신이 감탄한 것이 조용해 내가 이제 마차를 타고 둘이 함께 또 여행을 하죠. 근데 이제 투명한 아침 안개를 뚫고 뭐 계곡과 숲과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너무 황홀한 기분을 느낀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남편한테 아름답기도 해라. 그러니까 여보 내게 키스해줘요. 이러거든요. 왜 그러는데? 너무 웃겨서 벽에 뒤통수를 부딪혔어요. 아무튼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냉랭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풍경에 당신의 마음이 든다는 사실이 우리가 키스를 나눌 이유가 되진 않소. 나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로봇이야, 로봇. 아니 키스 한번 해줄 수 있잖아. 이미 결혼했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는 더욱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지. 이 남자와 나는 존재적으로 다르구나. 나 너무 외롭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밤에 숙소에 머물면서 남편이 이미 또 무정하게 자요, 혼자. 근데 창문을 열었는데 호수가 반짝이고 있고 저 호수라도 거닐으면서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그러면서 이제 걷는데 그 호수를 보니까 또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야. 키스를 거부당한 게. 슬퍼.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또 뒤에서 나타나죠. 부인, 왜 우십니까? 그 남자가 사랑에 빠진 아까 말한 변호사이죠.
그 호수를 같이 이제 울음을 거치고 걸으면서 자연 풍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찬탄을 같이 하는데 여자가 느끼는 어떤 감각에 대해서 이 남자가 너무 정확한 문장으로 공감을 막 그냥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겠지? 아까 민수 씨가 영화관에서 만났던 근데 난 여기서도 나 혼자 좀 오해를 했던 장면이 뭐였냐면 둘이 막 호수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얘기를 하잖아? 산봉우리들 눈앞에 호수 그 달빛이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았어. 그리고는 어떻게 된 건지 어째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난 어떤 환각 속에서 점점점점 이러고 이 날의 문장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와서 그 남자는 다음날 출발돼서야 볼 수 있었어. 자기 명함을 내게 건네주고 떠났더구나. 나는 이 잘린 문단 속에 또 그들의 어떤 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 정도면 아까보다는 좀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이 있는 상상의 나래죠.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진짜 내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 동생이 언니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딱 한마디 내뱉거든? 그 대사가 뭐냐면 봐요 언니, 우리 여자들은 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사랑할 때가 종종 있어. 그날 밤 언니가 사랑한 것은 달빛인 걸로. 달빛인 걸로. 이게 왜 좋았냐면 사랑을 사랑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할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관통하는 깨닫는 대사를 이런 고전에서 읽을 줄 몰랐던 거죠. 근데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면 최악인데?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좀 최악이야. 왜 최악이야? 상대를 사랑해야지. 근데 봐봐요.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아세요? 아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잘 몰라요. 알려주세요. 연기하네. 아름답다에서 아름이 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답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를 온전히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렇긴 한데 그게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또 자기애라기보다는 근데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 중요하고 비율이 중요한 것 같다. 결국은 결국에는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네, 그리고 어떤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착각일 때도 있고. 맞아요. 그 모든 기반은 결국에 내가 바로 서야 가능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서의 사랑이 나를 지칭한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앞서서 여자 주인공이 자연에 대해서 엄청난 감탄을 하는데 남편이 잘 받아주지 않잖아요. 네. 거기서 엄청난 외로움과 공허를 느끼다가 뒤에 변호사를 만나고 나와 같은 감성을 가진 남자에게 내가 느낀 감상을 그대로 들었을 때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걸 그 사람을 자체로 사랑했다기보다는 결국엔 나에서 기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또 그게 되게 중요한 맥락이 있죠. 맞아요. 이 작품 안에서. 달빛도 사실 공연에 아까 말했던 공연의 또 에피소드 중 하나로 나왔어요. 되게 아름답게 그려졌겠네요. 네, 진짜 혼자 나와서 1인극으로 하셨거든요. 동생한테 하는 언니의 1인극이구나. 그것도 아마 달빛을 상상하게 되게 만드는 묘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또 달빛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모파상이 제가 정확하게 지리를 알진 않는데 프랑스에서 포도주를 먹는 동네가 있고요. 사과주를 먹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사과주를 먹는 동네 사람들을 항상 재밌게 묘사하거든요. 앙투안 영감이라는 다른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노르망디 사람이라고 말하는 제가 얘기를 잘 모르지만 비교적 북부 지방의 사람들을 약간 재밌게 묘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좀 정상도 사람처럼 묘사해요. 약간 화통하고 약간 마초 기질 있고 상남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묘사되는 게 이제 노르망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 달빛에서 제일 처음에 이 언니 남편이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러 간 동네가 또 깔바도스라는 동네예요. 깔바도스는 뭐가 유명하냐면 사과술이 유명한데 사과를 발효해서 만든 술은 시드르라고 하고요. 그 시드르를 증류해서 만든 술을 깔바도스라고 불러요. 꼬냑하고 비슷한 건데 와인을 증류해서 만드는 꼬냑이거든요. 근데 꼬냑도 동네 이름이 꼬냑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만든 포도주의 증류주를 꼬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칼바도스에서 만든 시드르의 증류주를 칼바도스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 지역을 또 이렇게 묘사해놨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당신이 제일 괴짜 같아요 지금. 그런가요? 문제가 생긴 그 부동산 소유지가 왜 하필 깔바도스일까? 이 사람은 왜 항상 그렇게 노르망디 사람들이나 북부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할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달빛의 전체 내용에서 정말 한 줄로 지나가는 짧은 문장인데 그냥 거기 꽂혔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갑자기 세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뭔가 되게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연극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걸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동화적으로 연출하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싫어. 나도 그런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너처럼. 나처럼. 마치 당신처럼. 마치 나처럼. 모파상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그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나처럼. 참고로 이 대사는 연극세자매 속체 부뜨기의 대사로 정동희가 7년째 미쳐있는 대사입니다. 그 대사 진짜 꽂혔나 보다. 그거는 정말 좋아하는 대사예요. 제 인생을 관통하는 대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모파상 단편선에 대해서 각자 인상 깊게 읽었었던 에피소드를 가져와서 개인의 어떤 기억과 연결지어서 과몰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도희 씨? 이제 조금 슬슬 녹음하는 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오늘 또 말이 더 빨라진 것 같거든요. 말 빠른 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 많다 인간아. 네, 아무튼 다음 주는 아니고 다 다음 주. 영화 콘클라베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제 올라갈 때쯤은 조금 오래된 영화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꽤나 최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현실 콘클라베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콘클라베가 정확히 뭐죠?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교황 선출입니다. 맞아요. 그 교황 선출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는 엄청 엄숙하고 진지하게 다뤄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안 보셨거든요. 영화를 안 봤는데 근데 이제 현실 콘클라베가 열린 거예요. 얼마 전에 교황이 선출됐잖아요. 네. 거기서의 해방감을 느낀 다른 후보군들의 미소를 보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한번 영화를 보고 현실과 비교해서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노인 여러분 다음 주도 무사히 살아남으시길. 건강하시고 저속노화하시고 운동하시고 하나 둘 셋 안녕. 좋아 가자. 고생했어. 이거 편집 어떻게 하는 거야?